사실 이준석하고 토론해가지고 멋지게 이준석의 오류를 증명해 보이면은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일 아닙니까? 황교안 총리님은 언제든지 모시고 싶은데 좀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정으로 쟤네가 이긴 거다. 한 방에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글쎄요, 저는 영원히 규명 안 될 거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냐 그러면 문재인이다 맨날. 본투표는 이기고 사전투표는 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진 사람이 얘기하면은 가장 그래도 당사자성이 있죠. 근데 그게 저예요. 전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처음 만난 날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인천지검 애들 싹 시켜가지고 못하고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딱 한 번 치러봤지만은 선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선 처음에 계엄 떠가지고 좀 반응이 뭐였냐면 북한이 왜 쳐들어왔지? 야 이거 북한이 내려왔나 보다. 부정선거인 이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는데 18, 19가 무슨 윈도우 10을 쓴다. 근데 거기에 막 어르신들이 야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그때 제가 토론했을 때는 우체국을 못 믿겠다도 정말 많아요. 그러면 어디다 맡길까요? 로젠택배에 맡길까요? 그랬는데 선거 한번 뛰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민경호 구형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조작 투표지라고 하면 소의 1후보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작 투표지로 사전 투표에 넣었는데 민경호께 더 많아. 그럼 나 같아도 부정선거라고 하겠다. 나 같아도 그러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털린 사례는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계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걱정되는데 진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이준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쩌다가 예. 제가 부정선거를 유튜브에서 다루게 돼서 예. 정말 이렇게 예. 대스타분을 모시는 것까지 오게 됐어요.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님을 같이 하시면 딱 주목 끌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할 내용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전체 쟁점들을 다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만 옹호론자 입장에서 제기하는 쟁점들이 무제한이에요. 지금 몇 시간째 했냐? 몇 시간째 했잖아요. 지난부터. 제가 그렇죠.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면서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저도 정리한다고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기하시는 음모론 의문들 그런 것들 위주로 쭉 하면서 또 별개 가지들 쟁점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또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한번 쫙 풀 버전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주장이 사실 그냥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자꾸 어디 가서 뭘 보라고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채널이 비슷해요. 특정 채널에서 가서 보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게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전에 젠더 문제 다룰 때도요. 꼭 댓글로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거 다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아니 학생총회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근데 그분들이 맨날 링크 하나 주고 뭐 무슨 박사님의 주장을 보세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부정선거도 똑같아요. 공부 좀 해라. 뭐 봐라. 어디를 보라는 거냐. 그러면 그냥 링크 하나 뚝 던지고 가고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좀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이면. 음모론이란 게 이제 비상계엄령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근거로서 제시한 게 이제 부정선거였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정선거를 제시한 게 어쨌든 자기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신변을 지키거나 혹은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참 계엄인데 신기했죠. 원래 우리가 뭐 계엄 40년 전에 겪어봤다고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누가 계엄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뭐 방송국을 장악한다든지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선관위를 털러 갔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일반적인 계엄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이분이 세계관 자체가 그냥 유튜브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치를 난 엄청난 성군인데 내가 힘든 거는 애초에 이 부정선거 때문에 총선도 해봤자 계속 조작되고 이러니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정치를 할 수 없어.
이런 기괴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총선에서 패배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뭐 탄핵을 계속적으로 검사 탄핵도 하고 뭐 줄줄이 탄핵시키는 이런 그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이건 다 이렇다고 해결될 것이 아닌 게 제가 봤을 때는 털러간 선관위가 사실은 지금도 왜 털러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오늘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선관위에 무슨 투표용지가 다 보관되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에 전산실에 간다고 해서 그냥 집표한 결과들이 있을 뿐이지 뭐 그거를 조작 증거나 이런 걸 있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걸 찾으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물론 전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애초에 기획 자체가 이상하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원고 측 주장,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장을 말하면서 성명불상자들을 이 선거 조작을 했다라는 주장을 한다. 예, 예. 그래서 대법원도 좀 의아하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누가 어떻게 뭘 해서 방법론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실한 선거, 그러니까 일부 좀 투표용지가 좀 부실했던 관리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결과만 계속 제기하면서 인과관계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확률론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내 친구가 로또에 당첨됐다. 네가 800만 분의 1을 뚫을 가능성이 800만 분의 1이니까 의심 간다. 그래 그 친구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론적인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해달라, 뭐 이렇게 뭐 재판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낭비인데 그거 다 했거든요. 또 그리고 네, 많이 수사와 했습니다. 재판했거든요. 네. 근데도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닥달하는 모양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총선 결과가 나오면 안 됐는데 네. 그 반대 결과가 나오니 이게 민심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역산해 보면 선거가 조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봐도 선거 부정 얘기를 할 때 전략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부정선거를 주장함으로써 우리 지지층을 뭐 결집시키고 이렇게 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고 근데 트럼프는 주장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실제 이제 권력이 생겼을 때 뭘 네. 하겠다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지금 네. 아직 취임은 안 했지만 취임한다 해도 갑자기 트럼프가 미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더럽겠다 이런 거를 제 1번 과제로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장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부정선거 업무론의 배경,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제 부정선거 대토론회를 열었죠. 그렇죠. 음모론부터 그리고 비상계엄령 그리고 3장이 이제 핵심일 텐데요. 저희가 많이 나오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니까 부실한 선거가 발견이 돼요. 그 이유는 3천만 표를 그렇죠. 뽑아서 예. 인쇄해서 예. 그 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요거 한다고 좀 준비를 프린트를 예.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몇 장 안 뽑으니까 예. 이게 프린트가 나가더라고. 예. 300장 정도 뽑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인쇄가 그렇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3천만 표를 예. 30만 명이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에 뭐 봉투 붙이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한다. 네. 3천만 개 봉투 붙이면은 그 불량품이 나올 상당한 비율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같은 비승전자 입장에서는 네. 봉투 붙이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선관위의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또 선관위 직원이지만은 개표나 이럴 때 보면 또 공무원들이 투입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일 텐데 네. 거기서 무슨 뭐가 어쨌니 이걸 따지는 게 네. 저는 사실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네네. 그걸 증거로 삼아서 총체적 부실이다 이러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그러면 한 장만 나와도 부정선거냐? 네. 이게 왜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약 발례 하나 찾아가지고 실수를 찾으면 선거가 무효다 이럴 것 같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선거든 무효로 만들고 작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투개표 사무원이 있겠죠 어딘가에. 네. 그럼 그 사람이 가가지고 투표용지에다가 확 이렇게 뭐 잉크를 그어버려요. 네.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나중에 까봤더니 이런 게 나왔다. 네. 다 무효하자. 이러면 사실 선거를 진행할 수 없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논리적인 오류를 빨리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토론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점은 저는 물론 일정에서 못 가긴 했는데 일단 토론회라고 하는데 시작 전에 그 한쪽 토론자의 그 입장을 정리한 영상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발표회 같다고 느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도 당연히 그 초기에 그만 보고 안 봤죠. 근데 황교안 총리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지만은 제가 요청해서 몇 군데 방송사에서 이준석 대 황교안 토론 한번 해보자를 제안을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황교안 총리님께 그 같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는데 PD들은 너무 좋다고. 제가 그래서 새벽 3시에 편성해도 좋으니까 내가 무제한 토론할 테니까 꼭 황교안 총리 섭외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저와의 토론을 다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하고 토론해가지고 멋지게 이준석의 오류를 증명해 보이면은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님은 제가 대전유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언제든지 모시고 싶은데 좀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님도 황교안 전 총리 측에서 하면 바로 할 당연하죠. 의사가 근데 있고. 뭐 황교안 총리랑 해야 의미 있는 거지. 거기 또 왜냐면 제가 부정선거 토론을 예전에 해봤는데.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이 풀어놓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그 CCTV 관내 보관하는 곳 안에 보관이라도 좀 임시로 머물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게 지금 황교안 총리님이나 부정선거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극단적 지지를 할수록 폐쇄된 알고리즘에서는 수익이 되고요. 돈이 되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요. 그런 거랑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다이어트 저도 뭐 할 때 있지만은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서 살 빼는 거는 생각보다 의지의 문제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신비의 명약이 나오면 해봐야지 이런 건데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한탕주의, 한방주의에 많이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이 체질 개선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선거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부정으로 쟤네가 이긴 거다. 한 방에 뒤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글쎄요. 저는 영원히 규명 안 될 거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가끔가다 뭐 세월호나 여러 사회적 참사에서 유가족들이 의문점이 안 풀리는 것들 계속 이 진실을 인양하라 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그거야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것들을 국민들이 양해하지만 이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는 4.15라고 하는 게 사실 몇 년, 5년 전 아닙니까 지금 5년 전에 있었던 건데 아직까지 증거는커녕 논리적 구조도 못 만들었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영원히 규명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5년이 지났으면 사실상 이게 주로 주장하는 게 사전투표함에 대규모 투표용지를 뭐 신권형 답안을 넣었다 이런 게 메인인데 그러면 한 명은 나왔을 것 같거든요. 누가 했냐고 없으니까 안 나오죠. 그런 걸 하려면 누구냐 예를 들어 이도로가 했다 그럼 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동선 파악하고 이게 속된 말로 족치면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되는 건데. 미상, 신용불상자, 성명불상자가 어떻게도 빠져 있어. 어떻게 넣었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육하원칙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결과가 이상하다. 이거 하나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김어준 씨가 맨날 그 할 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니까 뭐 이상하다. 이렇게 계속 분위기 피우던 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김어준 씨랑 닮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게 사실 방해라고 할까요? 나중에 가면 이게 또 이 발목 잡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실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제가 막 거기서 그 부정선거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사전 투표 이래가지고 적게 해가지고 지면은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그건 또 벌벌 떨더니만 사전 투표 동료 운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요? 저희가 뭐 더 안전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바뀐 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사전 투표 동료 운동 하더라고요. 제가 그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전투표를 한 건 투표 기회가 2번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 3번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투표해야지 투표가 극대화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가 조작되니까 본투표라 운동한다. 그런데 본투표 날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 그리고 투표를 떨어지면 손에 보는 거다 내 뜻으로. 네. 그러면 선거 지는 거다. 그랬더니만은 아 그런가? 그러면서 또 사전 투표 독려 운동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러니까 아닌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어차피 탄핵이 이제 될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예. 뭐 높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보수 진영이랑에서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다음 준비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여기에 매몰되면 가야 될 길에 많은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지지자들이 있고 그 지지자들이 선거에 투입할 수 있는 돈, 후원 이런 것들 유한하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수 진영은 이런 자극적인 걸 다루는 유튜버들이 사실상 돈을 다 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극우 유튜버들은 극렬 지지자들의 후원금 덕분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만 모두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담론에 대한 후원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 나온 담론 자체가 없어요. 저도 이제 보수적인 성향 가진 정치인이지만은 민주당은 길을 쓰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도 여러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 뭐 25만 원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지지세가 결집되고 지역 화폐 이런 거 얘기하면 거기에 또 지지세가 결집되고 하는데 보수는 들고 있는 게 이거 음모론 하나 같이 이제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끼리 우가우가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하기엔 너무나도 빈약한 거라는 거죠. 누가 있냐 그러면 문재인이다 맨날. 문재인 양산에 있는데 그러면은 아니다 문재인이 하수인이 다 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이 했다. 중국이 했다. 네, 중국이 뭘 했는데 그러면은 뭐 화웨이 장비를 LG가 쓴다. 뭐 그냥 이리저리 튀는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방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에 이 아이템을 들고 선거에 나간다는 거는 진짜 믿기가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게 벌써 5년 전이에요, 맞죠? 예, 예. 2020년에 이제 4월 15일 이제 대표적으로 민전 의원이죠. 민전 네. 의원이 이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네. 위원장을 상대로 내서 이제 국회의원 무효소송, 선거 무효소송을 했었고 예. 그때부터 이제 쭉 5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게 이걸 주장하려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그 조작돼 가지고 부정 선거가 있었다를 주장하려면 가장 주장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2020년 선거에서 본 투표는 이기고 사전 투표는 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 사람이 얘기하면은 가장 그래도 당사자성이 있죠. 근데 그게 저예요. 그래요? 2020년 선거에서 제가 노원병에서 본 투표는 이기고 사전 투표는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떠들면은 그래도 제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저도 그래서 들여다봤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는 보고 하루 이틀 만에 이 주장을 다 기각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 투표도 지고 사전 투표도 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부정선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제 4.15 부정선거라고 네. 이제 하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대선 토론회에서도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뭐 전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한테 4.15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요. 네. 저는 이분이 거의 확신범이다, 확신론자다. 그래서 저는 이분 언젠가 사올 줄 알았는데 계엄일 줄은 몰랐죠. 그건 뭐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처음 만난 날. 들었어요.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네. 인천지검 애들 싹 시켜가지고 선관위 털어보려다 못하고 나갔다. 인천지검이 왜 얘기했어요? 민경우 의원이 인천 연수 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네. 이게 지금 보면 네. 국정원이 시스템 또 보안정 솔루션으로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러면 국정원이 맞는 권력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정원이 모든 곳을 그럼 대통령실은 왜 이런 그렇죠. 그 참관하에 보안 점검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나라 선거는 오프라인 선거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거는 온라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냥 선거 결과 알림 시스템 정도예요. 집계해가지고 알려주는 시스템이지 선거를 한 번이나 치러보시면요. 현장 가면은
게재 표기에 해가지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참관인 서명하고 가서 마이크 잡고 뭐 동탄 팔동 몇 표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다 발표는 오프라인 선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안 점검을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딱 한 번 치러봤지만은 선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17,800개 투표소와 이제 254개 개표소에서 네. 실시간으로 다 양당 참관인이 그렇죠. 그 숫자를 다 확인합니다. 숫자를 다 하고 그걸 이제 집계만 해서 나중에 저장해 둔 것이 선관위 서버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서버의 해킹 이런 걸 주장하려면은 네. 선관위가 아니고 투개표소 뭐 시스템을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그렇죠. 당시에 개표소에 뭐 해킹을 하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다 끝나고 적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 학생의 시험지가 있고 성적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성적 통지표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걸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6자를 9자로 바꾸고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장난치는 애가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성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표 엄마한테 보여줄 때 조금 바뀌는 거지. 네. 근데 그거는 조작이고. 네. 근데 실제 표는 지금 다 오프라인에서 집계되는 거고 참관인이 있는 건데. 예. 그 내가 통지표 긁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준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성적이 바뀌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착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분이면은 이런 논리적인 구조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생사람 잡는 거를 평생 해오신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진짜. 예, 이거잖아요. 지금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 내세는 완강히 거부하겠습니다 하는데 혐의점이 있어가지고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법원이 인정한 네. 그걸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선관위가 어떻게 안 열어주겠습니까? 네, 거기가 맞습니다. 뭐 경호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모순인 게 대통령 당신께서는 영장 들고 와도 완강히 거부가 아니라 지금 경호처로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인식이 잘못됐다. 아까 영장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간에는. 그러니까 주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안 해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사기관도 이걸 다 수사했는데 네. 혐의점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성명불상자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혐의점이 있어야지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를 할 텐데 그걸 검찰에서도 이제 혐의점이 없어서 안 한 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안 했고 그러면 검찰은 좌파다. 뭐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가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수사를 개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경찰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이렇게 주장하면은 수사가 되느냐. 뭐 물어보겠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실제 금덩어리가 있었다. 없어졌다. 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경찰이 내 거 신고한 거 수사를 안 해준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저만 미친 사람 되는 거지. 이게 참 특이합니다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계속 하시면 이제 보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사항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에 판단하여 계엄령 발동하되 반국가적 폐악. 물론 이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입법 독재 뭐 이렇게 한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정치적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입법 독재 뭐 이런 거 표 대결 거부권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특검에 관한 줄다리기 뭐 이런 거였을 텐데요. 저는 그거는 그럴만하다고 국민들이 여길걸요 지금 특검에 관해서 줄다리기 한 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예를 들어 입법으로 뭐 25만 원 통과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건 대통령이 또 거부권 쓰면 거부권 쓸만했네라고 할걸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가지고 계엄령을 이렇게 발동해버리면은 저는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당사자로서 제가 거기에 12시 50분에 도착했는데요. 1시 1분인가 3분인가 그때 표결이 됐거든요. 계엄 해제 표결이. 제가 한 10분 정도 못 들어가게 막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뒤로도 한 50분 동안 못 들어가게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 50분쯤에 본회의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명한 짤이 있는데 비상계엄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그래서 이제 1시간 가까이 저는 밖에 있었던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런데 저렇게 말하면 뻔뻔한 거죠. 그때 좀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니 저는 우선 처음에 계엄 떠가지고 좀 반응이 뭐였냐면 전 지인들과 있었는데 북한이 왜 쳐들어왔지? 북한이 왜 쳐들어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쳐들어왔지. 그러니까 계엄했다니까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는 야 이거 북한이 내려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었는데 진짜 그래서 빨리 그 집에 들려서 짐 챙겨가지고 국회로 가야겠다 하고 전 최대한 빨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일으켰다는 걸 듣고 저는 더 황당했죠. 그러니까요. 담화문에서도 도대체 2시간짜리 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 저는 이분이 이제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약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으면요. 저는 특정한 기관, 국회와 선관위 이렇게 그 둘러싸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지역 방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그랬어야 된다. 예를 들어 선관위가 있는 곳이 과천 정부청사니까 과천 정부청사를 뭐 이렇게 질서 유지하려고 했다. 아니면은 여의도에 주요 기관이 많으니까 여의도로 넘어오는 다리들을 뭐 이렇게 뭐 경비하려고 했다. 이런 건 되는데 계엄법의 입법부는 원래 통제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도 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뜬금포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이제 부정선거가 나오게 됐는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그리고 담화문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 선관위의 병력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선관위에 들이닥친 거는 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저기를 장악해놓고 뭔가 만들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뭐 무슨 우리가 봤더니 이런 조작의 흔적이 있었다를 조작할 수도 있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된 얘기지만은 지금 논리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하면 또 믿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국정원 보안점검이라는 것 보면은 그 뭐 비밀번호가 뭐였다 이런 거 막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선거 부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뭔가 있었다. 이거 하나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거라 봅니다. 뭘 하나 던져주면 그걸 옹호해 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이게 음모론이 초기에는 지금만큼 진화하기 전에는 제가 가장 기겁했던 게 여기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국회 대회의장에서 그 부정선 공하신 분이 무슨 대토론회 같은 거 그때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주장 중에 뭐 부정선거인 이유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하는데 18, 19가 무슨 뭐 윈도우 10을 쓴다, 윈도우 10을 쓴다 이런 거였어요. 윈도우 10을 쓴다랑 뭐 와이파이 기능이 노트북에 있다. 근데 거기에 막 어르신들이 야 드디어 증거를 찾았다. 윈도우 10을 쓴다. 그럼 막 인터넷 전파하는 거 윈도우 10을 썼단다. 부정선거다. 그땐 그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주장도 지금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도 만들어내려고 했을 것 같다. 선관위에서. 예전에 민전은 아까 이따가 또 잠시 나오겠지만 QR코드에 뭐 전가 병역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투표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제가 훨씬 한 10년 전쯤인가요? 전자여권이 처음 도입됐을 때 전자여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를 이제 주장하시던 분들 이 논거로 삼았던 게 뭐냐면요. 전자여권을 들고 가요. 기계에 찍었어요. 내 정보가 다 뜬다. 이건 정보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인데요. 전자여권은 대면 떠야 되는 게 맞아요. 전자여권이 칩에 있는 정보 안 뜨면 그게 여권으로서의 칩을 왜 달아놓은 거예요. 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종이 여권을 열면은 털리는데 그럼 그것도 보안 결함이 있는 겁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거든요. 처음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전자여권을 갖다 대기만 해도 정보가 털린다. 여기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관위에서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거든요. 선관위원회에서 다 열어줬어요. 열어주고 방화벽을 다 열어준 상태에서 이 취약점 있냐 없냐 이걸 보안 컨설팅을 한 건데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을 했다.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소스코드 그리고 접속 관리자 계정을 추가로 제공했다. 국정원에서 이제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랑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런 거 이런 거잖아요. 저희 집의 컴퓨터도 3중 보안이거든요. 제가
이제 로그인하면 지문도 찍어야 되고 하드 드라이브는 암호화돼 있고 뭐 이렇게 삼중 보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비밀번호 알면은 다 뚫리죠. 네. 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 개의 비밀번호와 내 지문까지 어떻게 따가면은 열 수 있다.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가능성은 이제 저를 납치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제 지문을 따고 저를 때려가지고 입으로 비밀번호 불게 만들고 이게 다 조합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안 점검에서 하는 게 이거를 알면은 열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놀랐던 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형상 기억 정의 하시잖아요. 신권다발처럼 안 접혔냐 투표지는 접어야 되는데 왜 안 접혔냐 이걸 하니까 아니, 관내 투표지는 회성용 봉투랑 같이 넣기 때문에 안 접힐 수 있다라고 했더니 관내 투표가 뭔가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전투표 관내 선거 있죠. 그거는 접을 필요가 없어요. 우편함에 넣기 때문에, 우편 봉투에 넣기 때문에. 관내 선거만 모아놓은 장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관내 선거는 접을 필요가 없고 관내 선거만 모아놓은 장면일 수도 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를 이제 살면서 몇 번 해보겠어요. 사실 한 3-4번 정도. 그리고 사전투표가 생긴 뒤에 이제 한 2-3번 정도 해보시면 많을 텐데 3-4번 해보면 많을 텐데 관외, 관내 가면은 투표소에 왼쪽으로 서세요, 오른쪽에 서세요 하는데 관내에 서세요, 관에 서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동탄 9동 주민이면은 동탄 7동 투표소에 가면은 몇 동이세요 한다면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관내를 투표했는지 관내를 투표했는지 하시고도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봉투에 넣으면 관내고 봉투에 안 넣으면 관내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선거구를 벗어나야지 관외예요. 그렇죠. 예. 내가 동탄에서 예를 들어 동탄 4, 6, 7, 8, 9동이 저희 선거구거든요. 동탄 5동은 정말 가깝지만은 관외가 될 수 있어요. 거기만 빠져 있으면은. 예.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동엽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는 무조건 우편으로 쏩니다. 그렇죠. 예. 우편으로 쏩니다. 요렇게 됩니다. 관에는 회성용 봉투에 넣으면 우체국이 바로 보내요. 그래서 정당 추천위원이 입회하에 여기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그 CCTV 있잖아요. 새벽에 찍혔다는 그 고양이 그거 넣는 게 부정투표 같아요. 되게 저도 놀랐거든요. 저걸 왜 넣어? 이렇게 하는데 요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관외다. 내가 그러니까 동탄에 사는데 서울에 여의도에 직장이 있어서 여의도동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봉투에 우선 담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관외 투표에만 집어넣어요. 그럼 그 투표함을 갖고 있다가 사전투표가 이틀 하고 난 다음에 보내죠. 우체국에서 이제 동탄 지역 개표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동탄 지역 개표소가 받아가지고 선관위가 받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투표 당일, 본투표하는 당일날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내 투표함에 넣잖아요, 회성용 봉투. 그걸 뜯어서 각 자기 사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우체국에서. 그렇죠. 우체국에서 쭉 보내면 이거를 저 투표함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저 투표함에 같이 합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합치는 작업이 마치 봉인지를 뜯어서 이 선거 예를 들면 민주당 측 표를 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때 초기에 이제 뭐 봉인이 뜯어졌다 뭐 이런 거 뭐 투표를 넣었다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2020년 총선에서 송파구 투표소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근데 그 송파구 투표소 당선자가 뭐 배현진, 김웅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그럼 배현진, 김웅이 부정투표로 당선됐다는 거냐 뭐 이런 거인데 그런 데서 막히고 이랬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자료는 그 지금 증거 자료는 오히려 참관인들이 각 당 추천인들이 가가지고 찍어온 것들이 증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파성을 가진 분들이 찍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거든요, 전부 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국민의힘 참관인이 가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부정선거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그렇게 보일 만한 걸 찍어가지고 자꾸 인터넷에 올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토론했을 때는 우체국을 못 믿겠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니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디다 맡길까요? 로젠택배에 맡길까요? 그랬는데 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로켓 배송을 바꿀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이제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몇 개 쟁점은 봤지만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기장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황교안 대표 전 총리의 이제 12월 19일 담화문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사전 총선 개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한 신건다발 뭉치, 투표지 이런 것들 이제 뒤에 좀 할 건데요.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뒤에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A의 근거가 B인데 B가 거짓이다. 아니 저는 근데 저 만약에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고 사전 총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총선 개표 현장을 보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진짜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요 개표 중지시킵니다. 그렇죠. 개표 중지시키고 현장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싸웠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개표가 계속 진행됐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사전 투표함 문제다. 이게 다 어차피 똑같은 반복 주장이거든요. 계엄군이 서버 사진 찍어 나온 거 알고 있는데 서버 사진 찍고 전산 조작 부정선거 잡았다 저렇게 하는 것도 어르신용 그냥 그 아이템이지 이거를 거의 와이파이 기능을 찾았다 뭐 이런 걸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제 태블릿 PC를 찍으면 여기 있는 걸 해킹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들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선관위 채용 비리 있잖아요. 물론 선관위가 채용 비리 된 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뭐 그걸로 직접적 인과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선관위는 이런 거 하는 조직은 언제나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소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어떤 특정 집단에 항상 공격받아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 믿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선관위가 당연히 주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뭐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감옥소에 가보면은 이유 없어서 온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다 수사기관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보니까 검찰 욕 많이 하더라. 검찰이 썩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한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여기 부정선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관위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선관위가 뭐 대통령 체포영장 나오면서 선관위는 영장 발부 절대 발부 안 해줌. 아니, 신청을 해야지 발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저기 보면 뭐가 이상하냐면,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있어서 검찰이 신청을 해야지 발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검찰이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선관위 위원들 체포하려고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안 내준 것처럼. 안 내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를 들어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 원님 재판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곤장을 치면은 불 때까지 곤장을 쳐라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초 하다못해 곤장을 쳐도 그 그럴듯한 사람 잡아와야 치는 거지. 선관위 가서 누구 곤장을 칠 건지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뭐 이제 사령관이 그 노태악 야구 방망이로 노태악을 신문하겠다라는 게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며 야구 방망이를 사무실에 갖다 놔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냥 이걸 때려서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듣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정확히 그 곤장 이론을 이제 들고 온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한 40년 후퇴하는 거거든요. 아유 뭐 40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100년 조선시대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판례 정리를 한번 해서 온 건데 선거부 유효성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게 2020 수 상공 판결이고요. 이게 연수구 을에 대한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청구 기각 판결이 났고요. 자, 이 말인즉슨 126번 법원이 들여다봤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다 하나같이 기각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체국도 선거 조작 가담해야 되고요. 대법원도 126번 동안 재판부가 다 가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은 일방적으로 한쪽 편인데 또 이 대법원이 조국 대표는 감옥에 보내고. 그러니까 사법부는 쉽게 말하면 좌파고 부정선거 가담 세력인데 이제 1심이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제한하고 조국 대표 감옥 보내고 그런 게 이제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고가 주장을 너무 많이 해놔서 여기 투표지 위조 주장이 제일 대중들에게 1차원적으로 많이 이제 그 다가오는 걸 거예요. 여기 앞에는 다 기각된데도 잘 주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복잡해서 그런지. 대표적으로 뭐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초기에는 QR코드였고 초기에는 QR코드였고
나중에 이제 투표지 교체, 뭐 그다음 나중에는 저 배송 이렇게 갔다가 이제 다 기각되고 여기만 남은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선거소송에서의 그거를 예. 논리를 담았는데요. 하나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선거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의힘 참관위원이 그거를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렇죠. 부정선거다, 선거 무효다. 다시 하자 뭐 이러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를 무한히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선거 소송에서 굉장히 특이한 면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선거 소송들은 뭐 3표로 진 사람, 4표로 진 사람들이 재검표를 해봐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 보통 그런 거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민경훈만 몇천 표 차이로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는 대대적 부정선거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참 새로운 선거 소송의 장이 열린 거죠. 네, 2,893표 차로 낙선을 했는데 요걸 이제 3,000표 가까이 되는 걸 뒤집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선거 소송은 어떤 게 맞냐면요. 이 3명이 뭐 예를 들어 3표 차였는데 알고 봤더니 5명이 뭐 예를 들어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야지만 이제 사실상 법원이 진지하게 다루는 건데 이거는 총체적 부정이다 이래버리니까. 법원이 다루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투표 관리 그러니까 관리인들이 다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만년 도장 인주가 안 찍어도 되는데 그렇죠. 보조적으로 구비해둔 인주를 찍어버린 거예요. 뭉개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장기 투표지인데 그게 찍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다 무효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하도 이제 문제 삼아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수명법관이 그거를 유효로 인정해줬어요. 다 보니까 관리관 깊게 학대해서 보니까 유효되겠다라고 해서 인정된 게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어요. 그 개표 참관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예를 들면 그런 주장 하시는 분 있잖아요. 분류지 개표기가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많이 개표되게 하고 국민의힘은 적게 개표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참관인들이 보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거를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불가능인 게요. 저도 이번에 동탄 선거할 때, 우리 동탄 선거 개표할 때 보면요, 투표소별로 이제 개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탄 6동 사전, 동탄 6동 본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집계표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참관인이 가가지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개집표기도 그렇고 이것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부정이 온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가정하려면은 정말 많은 대규모 조직이 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합지역에 사람을 배치해서 혹은 거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사전투표함에 뭘 넣으려면 분명히 적어도 수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경합지역만 관리해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를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CCTV를 관리하시는 분을 섭외하고 그리고 경찰을 섭외하고 정당 참관인을 섭외하고 이런 절차를 대규모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당 참관인은요, 심지어 어디 당에서 어디 뚝 떨어져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동네 핵심 당원 중에서 골라요, 보통. 그러니까 후보가 고른 사람들이 정당 참관인이에요, 보통.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역포섭한다, 사연대당에서 불가능이죠. 그러니까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선관위 서버 관리자를 포섭하면 된다요. 근데 그거는 선관위 서버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돌고 도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정당 참관인을 포섭했다는 거냐? 전국에 있는 경합 지역에 경찰을 포섭했다는 거냐? 그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우체국장만 포섭하면 되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핵심 메뉴의 우두머리만 포섭하면 된다. 그게 힘드니까 결국은 선관위 서버 관리자만 포섭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서버 관리라는 건요 나중에 기록해두는 거라는 걸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 기록관장을 포섭하면은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나중에 대통령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기록관장 있는 기록을 털면 그 담화문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구조를 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254개 개표소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숫자를 올립니다. 그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표 지표기에 일일이 돌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이가 나와요. 그럼 종이에다가 우리 쪽 참관인이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날인을 하면은 이걸 들고 각 개표소마다 있는데 중앙 본부 같은 데 가면은 마이크 잡고 부릅니다. 이준석 무슨 뭐 1200 몇 표, 공영훈 뭐 1000 몇 표 이렇게 공표를 해요. 그걸 다 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나중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선관위 사이트에 이제 점산 있게 된 거 뭐 이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난리 나죠. 그쵸. 너 아까 마이크 잡고 1200표라 얘기했는데 왜 전산 올라간 거는 1100표야. 이러면 그거는 바로 항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나요? 시간별로 딱 잘라서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 한 투표소가 끝나가지고 한 그 투표 결과지. 나중에 제가 그 캡처한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그 투표 결과지를 단위로 그 얘기하는 거죠. 동별. 동탄 몇 동 그게 다 끝나면 동탄 몇 동 사전, 동탄 몇 동 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읽죠. 그걸 옆에서 다 지켜보고 그거 한번 돌리죠. 돌려서 네. 최종으로 나온 숫자 올라가는 숫자 다 지켜보고요, 맞죠?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양측이 확인해서 이번에 선거 3명이었으니까 그거 3방이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걸 마이크로 부르고 그게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그 선관위 서버에 올라가는 거죠. 선관위 사이트에 뜨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 수치가 다르면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농담인데 마이크 잡은 사람을 섭외하면 근데 마이크 잡은 사람은 우리가 본 걸 읽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본 거랑 마이크 잡은 사람이 떠드는 게 또 틀리면은 그것도 난리 나죠. 현장에서 멱살 잡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마이크 섭외해라.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좀 음모론도 좀 이제 새로운 게 창의적인 게 나와야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형상기억 종이는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고 제가 음모론 하시는 분하고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차라리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비밀의 편지처럼 뭐 이렇게 막 그 레몬즙을 뿌리면은 뭐 편지 내용이 나타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 그런 걸 차라리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차라리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2번이 떠오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표가 되는 그런 종이를 개발했다. 차라리 이런 걸 하는 게 어떠냐. 이 의원님이 그쪽 옹호론에 가면 상당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외선을 한번 쓱 그어주면은 이렇게 뭐 민주당표로 바뀌는 이런 거. 왜냐면 솔직히 제가 그 책 읽을 때 그런 거 쓰거든요. 뭐냐면은 기화펜이라고 해가지고 그 날아가는 쓰면은 사라지는 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는 거는 기화 잉크. 나중엔 자외선만 쬐면 바로 이렇게 민주당표가 떠오르는 걸로 만들어라.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왠지. 그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인모론도 그런 걸 하면 재밌죠 차라리.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 투표율 이것도 저희 채널에서는 다 했었어요. 네. 대체적으로 야당 측, 민주당 측 지지자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게 여론조사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수도권을 확대하면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율이 야당 측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사전 투표 중에 특히 관외에 해당하는 투표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은 예를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20대가 자기 고향에서 주변에 사업하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서울에 유학 간 사람의 투표 성향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차치하고 항상 이분들은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를 하는 집단과 본 투표를 하는 집단은 같다라고 충분히 규모가 되기 때문에 같은 집단이 되어야 된다. 모집단이 같아야 된다. 통계적으로. 그것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저는 그냥 단순히 그거는 통계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2020년으로 돌아가 보면 저도 그때 선거를 뛰었으니까 2020년 선거를 앞두고 하도 유튜버들이 이거 사전 투표하면 문재인이 다 조작한다 많이 떠들어가지고 애초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광고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렇게 말했었죠. 그렇게 떠들어 놓고 나중에 투표한 거 왜 보수가 적게 투표했냐 이런 거는 이상한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하지 말라 해놓고는. 네 맞습니다. 그 방송 3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 하고 싶은 의향이 엄청 높은 거예요. 60%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는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 투표소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반대 토론자에게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물었더니 방송 3사가 또 조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방송 3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조작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체국 말고 또 이제 방송 3사나 종편도 다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포섭 논리 또는 이 가담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간첩 논리잖아요. 간첩. 그러니까 이 사회에 간첩이 많고 이미 중국이 다 침투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중국 돈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걱정되는데 진짜. 그래서 사전 투표에 기본적으로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했다.
이런 게 되겠죠. 그것은 보수 유튜버들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면은 문재인이 다 표 바꿔치기 한다. 네. 그러니까 본투표에 가서 우리 표를 지켜야 된다. 네. 그 운동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황당한 게 이게 자기가 싸고 자기가 먹겠다는 취지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결과가 진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느냐. 사전투표는 다 바꿔치기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더욱 본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2020년 이후에 난리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거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고 했던 측이 그러면 사전투표에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왜 더 많냐? 이게 모순점이 있다는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위조된 투표지라고 주장하는 투표지 그 유형별로 감정 대상 투표지를 선별해서 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저기 보시면 투표지 관리관이 뭉개져 있는 날인 일장기 투표지라고 합니다. 네, 일장기 투표지라고 해요. 절단된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다른 것, 종이가 일부 찢겨지거나 접착제 흔적이 있는 것,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인쇄되어야 할 내용이 일부 인쇄된 것, 배춧잎 투표지라고 하기도 해요. 검은색으로 인쇄될 부분이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인쇄된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법원은 원고가 민경욱 의원 측입니다. 원고가 추천한 2인 중 2명을 추천했어요. 충북대학교 소외사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측이 선정한 감정인이 이제 이 투표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원고가 추천한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주장을 다 보는 거예요. 저기 주장을 다. 여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를 다 봤어요. 다 봤고 심지어 거기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투표 공급업체가 뭐 장난질 쳤지 않겠냐 이런 것도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솔제지 주식회사, 무림페이퍼 주식회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다 했고요. 여기 내용은 이제 그 따졌던 게 뭐냐면 투표 용지가 이제 다른 거지 않냐. 이 검증으로 제한된 이제 투표용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맞다. 그것도 이제 요 감정된 걸 받은 걸로 해도 감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 요게 이제 감정인은 교수님이죠.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감정서를 제출을 해요. 요 감정서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감정 결과의 불분명한 점을 보완하는 취지의 추가 보고도 제출하고요. 그 후에 3회 원고 신청, 1회 피고 신청에 따른 사실조회도 각각 회신해서 다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지금 나오는 쟁점들을 투표 회사 그리고 이따 보면 앱손도 나오거든요. 앱손 회사. 앱손 회사에도 협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고 측이 지정한 감정인 그리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다 모여서 실제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많은 시간을 걸쳐서. 소송도 하고 감정도 하고 다 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선 1번에 보면은 감정대상 투표지 중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는 우리가 즉석에서 인쇄하는데 잉크젯 인쇄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든 게 번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잉크젯 인쇄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우선 인지하고 가면 되고. 심지어 뒤에도 나오지만 그 어떻게 되냐면 배춧잎 투표지거든요. 저게 그거 겹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를 써본 분이면은 종이 걸림 무슨 뭐 잉크 번짐 이런 게 잉크젯 프린터에서 자주 나오는 거 확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레이저 프린터가 많지만은. 네 맞습니다. 2번은 이제 비교 대상 투표 용지의 범위 내이고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법정에서 생성한 그러니까 주장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생성한 게 실제랑 다르지 않냐라고 했는데 범위 내에 있다.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는 그 법정에서 시연을 위해서 뽑은 것도 그날 투표지랑 똑같다 이런 취지고요. 3번인데요. 많이 이게 특수 재질 그건데요. 감정인이 제출한 겁니다. 접힌 흔적이 없다라고 된 투표지도 사실 접힌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권답을 뭉치가 화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검증기일이 투표일로부터 1년 2개월 뒤에 검증입니다. 그러면 100매씩 묶나요? 고무줄로 묶어놓거든요. 그걸 이제 다 묶어놓다 보니까 1년 동안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쭉 쌓아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다 이제 펴졌겠지 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라이브에서 했었어요. 이게 압력에 의해서 혹은 중력에 의해서 하니까 어떤 댓글이 있냐면 뭐 중력이 이걸 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저희 라이브에서 사람들한테 투표시켰어요. 누가 이렇게 접냐.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접는 사람 묻을까봐. 그렇죠. 자기 묻을까봐 이렇게 접는 사람을 했더니
30%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적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럼 30%면 1000만 표거든요. 네. 1000만 표 플러스 3000만 명이 투표를 하니까 그렇죠. 플러스 관외 투표지가 또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안 적고 넣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요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들어가서 요거를 요렇게 투표 분류기를 2번 거쳐요. 네. 2번 거쳐서 이렇게 펴지겠죠. 분류기를 네. 거치면.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묶어요. 얘랑 묶어서 요 전부도 고무줄이랑. 네, 고무줄로 해서 묶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이걸 촬영하면 마치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가 이거 안 접힌 거 아니냐라고 제출한 이거 안 접힌 것처럼 보이는 걸 제출했어요. 감정인한테. 현미경으로 봤더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접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민경욱 의원 측에서 신청한 감정인이 신권 다발이라고 하는 걸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 일부는 접히는 적이 있었다. 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거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안 접힌 애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비율도 상당했을 거고. 상당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모든 투표지가 다 펴져 있으면 문제겠죠. 예.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방금 같은 구조를 거친 투표지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심지어 그게 만약에 관외 사전 투표지를 한 투표들이 많았으면은 네. 관외 사전 투표는 거의 다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관내 사전이랑 관외 사전이랑 따로 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계된 걸 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실제로 따로 이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아예 결과치가 나오는 게 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따로 개표기에 넣기 때문이에요. 아, 관내랑 관내랑요? 네, 관내랑. 그러니까 관내만 묶인 거는 표진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내는 그게 맞는 거예요. 아, 보세요. 저도 네.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이 있었지만 이걸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정보의 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거 한번 뛰어본 분들은 다 압니다. 민경욱 의원 같은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이걸로 이제 상당히 이제 지지세나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빠지지 못하는 거지. 개수기에 따로 넣었기 때문에 네. 그 관에는 어차피 펴진 게 많겠네요. 거의 그 대부분 다 펴졌어요, 맞죠? 다 펴져 있겠네요. 네. 그거를 쭉 개수기에 돌려서 자 묶어놓으면 신권 다발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야 되는 걸 오히려 접히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접히면은 딴 표로 넣은 게죠. 그건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비례는 그런데 길어가지고 적었을 수 있겠네요. 봉투보다 길면 봉투보다 길면은. 혹시 저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중에 결과지를 그 이제 현장에서 그 후보 측에다가 보여주고 배부하는. 못 봤습니다. 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소별로 결과 나온 거. 그거 네. 보면 대충 개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하는 캡처 파일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투표관리관 인형이 확인 안 됐다, 중복 인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이제 투표관리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일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개별 실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요. 요게 실제로 판례에 나옵니다. 판례에 나오는데 민경욱 측이 지정한 교수님이 붙어 있는 게 정전기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 보니. 그 떼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이제 많이 쇼츠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탁 떼는 게 여기 마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탁 안 떨어져요. 그러면 탁 떼는 게 접착제가 아니라 정전기였다. 그렇게 이제 도 있었다. 라고 민경욱 의원 측 감정인이 얘기했다. 그렇죠. 예. 보면 잉크젯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투표지에서 이렇게 색누락이 조금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섞으면 검은색인데 뭐가 하나 없으면 파란색으로 나오기도 할 테고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배춘희 투표지인데요.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가 중첩된 투표지의 경우 상단과 하단의 잉크가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제 조작된 투표지를 넣은 게 아니고 같은 잉크 성분이 들어간 여기 겹쳐서 나오는 그걸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중에 추가 인쇄가 된 거면은 같은 프린터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같은 프린터라는 거겠죠, 이거. 네, 같은 종류의 잉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배춘희 표지를 만들어서 얻는 이득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하려 그러면 좀 멀쩡한 표를 만들어 조작을 해야지. 이거 조작됐어 하고 일부러 배춘님 투표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조작을 하려면 이런 오류 있는 투표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멀쩡한 거 만들어야지. 멀쩡한 거를 민주당 표가 표되게 정확하게 넣으면 되거든요. 아니 처음에 애초에 그 뭐 봉인이 어쩌고 했던 데가 전부 다 송파구였다니까요. 아, 송파구였어요? 그러니까 배현진과 김웅이 당선된 곳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내용은 이제 연수글인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126건의 주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그래도 민경욱 의원은 당사자 적격성은 좀 있다 보는 게 본투표 이겼을걸요? 그런가요? 본투표 이기고 사전
졌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이런 사람이 전국에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본투표도 지고 사전도 진 사람이 많은데 수도권에는. 근데 이거는 하여튼간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줬어요. 회신을 이게 노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앱소는 일본 기업이 모기업이 일본인데 일본까지 포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제가 일본 기업이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보시면 투표지 용지 밝기 이게 정렬 안 된 거 있다. 잘린 거 있잖아요. 잘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들어가는 경우 이제 잘리는. 아니 이거는 그 프린터 써본 사람들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뭐 씹히고 물리고 이런 거 종이. 근데 이런 걸 지금 이거 3천만 장인데 그 중에 뭐 사전 투표만 1,000만 장까지 될 텐데 그거에서 씹히고 물린 종이가 없었으면 이상한 거지 프린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장을 인쇄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본투표용지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지 앱손 프린터로 뽑은 게 1,000만 장 가까이 되면은 내 잉크젯 사용 경험에 따르면 10,000장은 물려야 정상이거든요. 최소.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참 난감한 거죠. 요것도 이제 아까 그거죠. 투표용지 일부 겹칠 수 있다는 배준입 투표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사전 투표하러 가가지고 딱 그 신분증 주면은 2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역구 종이에 비례대표가 같이 씹혀서 인쇄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럼 이거는 프린터에 가가지고 종이 나오는 곳을 한번 막고 있어 보라는 거죠. 잉크젯 프린터에서. 그러면 뒤에 게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지 않더라도 뭐 걸려가지고 막히면은 계속 인쇄되는 거겠죠. 그렇죠. 2021년 6월 28일 검증 결과 및 위 검증 결과의 변론 전체 취지 종합하면 당일 투표나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 선거인이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선거 지역구 사전 투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후보자 4명에 불과하여 접지 않고도 회송형 봉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 검증기일에 확인한 투표지는 개표 완료 후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각 분류되고 100매 단위로 묶여 상당 기간 증거 보존이 되어 있었으므로 외관상으로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아까 했던 말인데 결국에는 관외는 후보자가 4명이니까 투표용 짧으니까 안 접어도 그냥 봉투에 넣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뭐 지역구는 그렇다는 거죠. 비례는 뭐 접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다 지역구 표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일부 훼손되거나 끈적이는 것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투표지, 테이프가 붙어 있는 투표지, 투표지 일부가 잘려 있는 투표지 등은 모두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관외와 관내의 차이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관외는 봉투에 넣고 관내는 안 넣고 그냥 일반 투표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봉투에 넣는 거에서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경우 뭐 이물질 뭐 이런 게 접착제 같은 게 발견됐다라는 건 봉투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를 등기 우편으로 관할 구시 군위원회에 배송하고 그 개표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여 투표하게 된다. 저는 접착제 논리도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접착제가 있으니까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아요. 접착제를 붙임으로써 얻는 실익이 뭐냐? 내가 부정선거를 하는 거는 내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인데 접착제가 있는 걸 넣어야지만 당선되는 거냐? 난 진짜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짓을 이제 검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약간 보면은 뭐 도둑이 남의 집에 갔다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똥 싸고 나오는 거 이런 걸 하겠다는 거냐 지금. 부정선거를 해도 내가 나중에 부정선거 했다는 거 남기기 위해 가지고 접착제를 발라놨다 이런 거냐.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해결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의 범죄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상을 검증할 때는 왜 했느냐를 가장 계엄을 왜 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서 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뭐 계엄을 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려 했다라는 자기 나름의 뭐 목적이라도 있지만 이건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에 봉화물 위에 도포되어 있던 접착제, 요게 이제 붙여지는 떼는 그거죠. 접착제가 투표지에 묻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왜 그러면 가능성 있다라고만 표현하냐, 실제로 그거를 다 그 예를 들면 그 동영상에서 그 접착제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죠? 그렇죠. 정지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쪽에서 찍은 동영상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잠시만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대량으로 진짜 문제될 만큼 발견이 됐다면 그 투표 개표 당시에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하죠. 했었을 것 같습니다. 롤 용지 라벨 또는 개표 당시 사용된 용품 등으로부터 투표지에 이물질이 묻을 수 있고 투표지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훼손되거나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34만 명의 투개표 사무원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봉투 맨날 뜯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봉투를 뜯다가 이게 좀 잘못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투표지가 찢어졌네? 그렇죠. 그럼 이거 무효표로 할까요? 이렇게 되면 애매하니까 이제 그 유효표 처리하면서 이게 문제가. 그리고 봉투라는 게 사실 내부가 보이게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선거 투표용지인데.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이 안 보이니까 뜯기 전에 표가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찢어질 수도 문제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죠. 네. 자,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에 관하여 본다. 일장기. 검증 절차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지 중 원고록과 선별한 신매를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일장기 투표지. 근데 5매 정도는 쉽게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투표관리인 투표지가. 나머지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법원이 유관으로 확인하여 투표관리관의 확인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고 판정된 것은 총 294표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실표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고, 무효표로 판정된,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가 계속 찍혀서 무효표로 판명된 투표지도 현미경으로 좀 보니까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표 그 사무원이 이거를 만년도 전 그냥 다 찍으면 되는데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일 하시는 공무원인가 보지. 이게 익숙하신 분인가 보지. 그 오신 분이. 그러니까 12만 표 정도를 하다 보면 요 294표라는 게 큰 수치가 아니거든요. 12만 표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당 부분 인형이 추가되는 건 확인이 됐고, 여기 나오죠. 투표관리는 자체 잉크 주입되는 소위 만년도장 형태로 제작된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잉크를 묻혀 날인한 게 12만 표에 가까운 것 중에 요 정도. 왜냐하면은 만년도장도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찍다 보면은 잉크 바닥날 수 있으니까 옆에 바닥나면 이거 써라 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왜 유효표로 했냐? 그러니까 이 선관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이 최대한 유효표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죠. 예를 들어서 그 여기 96년도 판례인데 선거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그 잉크 때문에 일장기 투표지 같은 걸 만들었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관리인 잘못이지 유권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효표를 처리한다? 그거야말로 만약 이걸 무효표 처리하게 되면요, 진짜 선거 관리 그 하는 인원이 포섭되면은 언제든지 무효표로 만들 수 있어요. 결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서 그 저희 동네도 보면 투표소별로 성향이 다르거든요. 투표 경향이. 예를 들어서 동탄 4동과 동탄 9동의 성향은 좀 다른데 동탄 4동도 아파트별로 투표소마다 결과치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수 쪽 후보표가 많이 나오는 투표소에 있는 관리원이 만약에 이런 자그마한 실수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걸 알면은 표를 다 엉터리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동네 거를.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결과에 몇백 표씩 차이가 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무효표로 투표 관리인의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요 정도 돼요. 여기 보시면 합해서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조작이 뭐 해서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다 했었을 때 원고 후보 민경우 후보겠죠. 137표. 그다음에 111이 이제 정일영 후보겠죠. 그렇게 했을 때 111대 137 정도로 조작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는 조작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몰표로 어디가 몰려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송도에서 보수적 성향이 좀 많이 나오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동 육투포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111대 137이면 조작을 한 건지도 저는 약간 조작을 했다고 보기에도 수치가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이거를 무효표로 하려면 보시면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조작 투표지라고 하면 소의 1 후보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조작 투표지로 사전 투표에 넣었는데 민경우 게 더 많아. 그 민경우 의원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의 주체가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고 심증을 갖자면 조작을 한 주체가 있다면은 민경우 의원의 당선을 바라고 있던 조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조작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민경우 후보가 이걸 인지했는지와는 별개로 민경우를 돕고 싶었던 사람의 조작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주장이 말이 약간 제가 송파구에서 조작을 의심한 사람들이 정작 당선된 후보가 김웅배현진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 이게 정상 투표지가 아니다. 이게 넣은 투표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의 1 후보가 한 2만 표여야 돼요. 2만 표 아니더라도 뭐 한 5천 표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원고 후보는 100표. 오? 그럼 나 같아도 부정선거라고 하겠다. 나 같아도 그러면은. 근데 이건 지금 결과치를 보면은 민경우 후보를 위해 조작을 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맞습니다. 분류기와 심사계수기를 썼냐? 이런 거를 제기를 했어요. 왜 투표를 수개표를 안 하고 분류기와 심사기를 썼냐? 이것도 주장이었던 건데. 근데 공직선거법에 다 절차 위임 규정이 있고 사실
수검표로 다 하게 되면 그 제도를 아무것도 도입할 수 없어요. 그럼 만년도장을 왜 썼냐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러면 선거인 명부는 왜 전자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투표의 취약점을 보려고 하면요,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 왜 주민등록증으로 사람을 판별하냐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오히려 사전투표는 지문도 찍잖아요. 네. 근데 그 저거 왜 주민등록증에 이런 걸 가져가가지고 사람 판별하는 이런 게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원고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기능이 있거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어요. 이 법원은 등록된 감정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명단을 원고 피고에 교부한 후 그중 1인에 대하여 2020년 12월 8일 투표지 분류기 및 개수기 등에 대한 감정 촉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4일 원피고 소송대리인 협의를 통해서 향후 감정대상을 삼을 투표지 분류기를 선별하여 중선관위 건물 사무실에 보관했고, 그리고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투표지 분류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등을 감정하라는 취지의 촉탁을 하면서 원고의 예상 감정료 납부를 명하였으나 원고가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감정 촉탁 결정은 취소됐습니다. 자, 이건 설명하면 이제 민경욱 의원 측에다가 그래, 그 만약에 선거 개지표기, 개수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감정을 맡길 테니 대신 이거 비용은 네가 내라.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비용을 안 내가지고 취소된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을제 19증 기재 2021년 6월 28일 감정 결과 및 주식회사 한톨 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 해신 결과에 따른 결과의 변론전제 취지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LG전자에서 제작한 제어용 노트북 및 앱손에서 제작한 프린터가 장착되어 있고, 위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 등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하며 프린터의 경우 무선 랜카드가 제거될 경우 프린터 작동 기능이 불가능한 탓에 펌웨어의 무선 랜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납품했다라고 이제 회신을 보냈거든요. 한톨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인터넷이 연결될 수 없는 외부 통신을 이용하여 투표지 분류기의 동작을 제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해킹 이런 얘기 하려면 개표 단계에서는 하여튼간 해킹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이 해킹을 하려고 해도 전산상으로 이렇게 뭐 네트워크를 타고는 안 되고 모든 투표소를 실질적으로 점령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표소를 인민해방군이 와서 점령하고 윤석열 통해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엄을 하든지 해가지고 점령한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조작이 가능하다. 설사 이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제어했다고 하면 중간에 또 정당 참관인이 그걸 개수해서 봅니다. 보죠. 이게 1차에서 한번 돌리고요. 2차에서 수검표로 보죠. 수검표로 이제 정당 참관이 본 가운데서 이걸 세보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이제 넣어서 일단 후보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는데 이거 그렇게 그분한테 중요하지 않은 게 이은결 씨 못 봤냐 이럴 거예요. 밑장 빼기. 네가 어떻게 다 확신하냐 뭐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요 구조는 맞는 거죠. 첫 번째는 첫 번째 분류기를 돌릴 때는요. 그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상관없이 쭉 돌리고요. 그 개수된 후배별로 모인 거를 1응 수검표를 하죠. 이번엔 바뀌어가지고 수검표 했을 겁니다. 수검표 인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수검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후보자별로 그걸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셉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각 수검표 하는 인원 및 모든 개표소, 그러니까 경합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수검표 하는 인원 및 정당 참가 인원을 다 섭외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개표기 이렇게 가면요. 예를 들어 좀 주요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칸이에요. 여기 촥촥촥촥촥촥 하는 게. 근데 그랬을 때 다 봅니다. 그거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 여기가 찍혔을 때 이걸로 보고서 올라가는 거를 탁탁탁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두 번째 칸에 찍힌 게 첫 번째 칸 간대로 갔다? 그런 거 웬만하면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잡는 거고 거의 99.9% 정확도로 분류되니까. 그렇죠. 무효로 갈 때 정도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표가 무효로 가면 억울하니까 그걸 이제 무효 가면 그거 들고 이제 해가지고 야 이거는 유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는 조금만 이제 예를 들어 그 선에 걸쳐도 야 이건 무효라 이렇게 내보내니까. 근데 그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걸 놓고 야 이거 무효야 유효야 이거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분류되는 게 나중에 나오는 거고 다투죠 거기서 이제. 기계가 탁탁 넣는 거는 99.9% 무흠결에 표들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 예를 들어 뭐 번졌거나 아니면 뭐 저 2번 찍혔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선에 찍었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의심 가면은 다 이제 사람이 감정하게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하실 의도가 있는 분이라면요.
종이 자체를 바꾸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전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 혹시라도 기획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종이를 바꾸셔야 됩니다. 종이를 바꿔야 돼요? 침투하셔가지고 그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요 정도면 이제 3,000표로 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한두 표 이런 거 보통 선거 재판이라는 게요 한 4표로 진 사람이 막 억울해가지고 다투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통상적인 한두 표 뒤집히는 거 외에는 별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저런 거 외에는. 한편 원고는 피고 투표지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디지털 검증이 불가능하도록 사전투표용지 밝게 검인증을 받지 않았고 관내투표 CCTV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전투표 CCTV 시민증을 가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서 법원이 뭉뚱그려합니다. 뭉뚱그려서 이제 뭐 검증 CCTV 가렸다, 백업 요소를 파기했다, 해체 이전했다,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여 강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검증 기회를 차단했다. 그러니까 사본 제출한 게 똑같은 건데 이제 그거가 이제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원본을 삭제한 게 이게 저장의 의무가 없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이제 사본을 낸 거죠.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게 된 소송을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지만 이것도 이제 다 기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뭉뚱그려서 기각을 해버려요. 여기서는 뭐 떼쓴다고 보는 거죠, 이제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 학계 정보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현상투표 시스템, 사전투표에 사용할 통합명부 시스템, 보안체계 등을 확인 검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10명을 다 섭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피고에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투표자를 특정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 피고가 이를 제출하였고 원고에게 이 통합선거인 명부와 각 투표소에 사용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죠. 통합선거인 명부 보고 찾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있었다는 건 뭐 이 오류거나 그러니까 투표일과 검증기일의 주민등록등본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수정 시스템 이거 완벽한 수정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옛날에 그리고 그 수기로 다 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뭐 보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한 번호에 사람이 한 2~3명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고유번호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최근엔 그렇죠. 전산적으로 발급되니까. 옛날에는 같은 번호에 2~3사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다 이제 해가 가면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이제 명부가 클린해지는 거지. 사실 예전에 다 동사무소에 수기로 했던 건데 어떻게 그게 정확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판례는 끝났습니다. 판례 다 정리된 거라서 뒤에는 사진만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판례를 어차피 보고도 안 믿으실 분들은 어차피 대법원도 포섭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판례를 보면은 여러분이 제기하는 쟁점을 거의 다 들여다봤다. 맞습니다. 심지어 민경욱 의원 측 감정이나 이런 사람까지 투입돼가지고 다 봤다. 이 판례가 조금 법률 언어로 쓰여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쉽게 모든 쟁점들이 다 다뤄졌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좀 한번 참고. 2020 수30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28일 선고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선관위 보유하고 있는 서버 중 미사용 장비를 제외한 전체 서버의 접근 권한을 합동보안 컨설팅팀에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합동보안 컨설팅팀이 접근 대상으로 요청한 모임 PC를 전량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주장이 되거든요. 저게 거짓말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게 거짓말이면 아까 논리랑 비슷합니다. 국정원에서 문제 삼았겠죠. 국정원도 포섭됐다. 그런 거지 또 이제. 그리고 제가 과방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터넷진흥원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보 들은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하킹수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 가능한 방화병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에 합동보안 컨설팅 당시 중앙선관위는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어요. 그리고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 구성도를 보여줬다는 거는 해킹 경로를 만약 하겠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를 보여준 거고, 그러면 정보자산 현황은 이러이러한 정보가 어디 배치돼 있다는지 다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줬다는 건 들어올 수 있는 열쇠도 준 거고요. 그쵸. 이걸 가지고 그런데 해킹을 했더니 해킹이 되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 집 주소랑 우리 집 열쇠랑 우리 집에 뭐 금덩어리 있다는 걸 다 알려준 다음에 털어봐라 했더니 털렸다. 이거 주장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취약점이 있다는 거는 다 열고 들어가 봤는데 따고 들어가 봤는데 이 비밀번호가 좀 너무 쉽게 지문이 좀 많이 눌러서 좀 해져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취약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 집의 컴퓨터도 3단계로 제가 보안이 됐다고 했는데 이준석이 지문을 탈취하고 그다음 두들겨 패가지고 비밀번호를 토설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컴퓨터 열어봤더니 열리더라.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라 그건 이준석이 고문에 취약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보안 결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요게 이제 비밀번호 이것도 매번 나온 얘기 1, 2, 3, 4, 5 이런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안 컬센터 결과를 수용해서 즉시 변경을 했다는 거거든요. 직원이 한 명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무조건적인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없는 건데 요게 이제 문제점으로 발견된 건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저 비밀번호를 알면은 선관위를 왜 턴지 모르겠지만 털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의 금고의 비밀번호와 은행에 있는 화장실에 닿는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어락 번호는 네 자리겠죠. 네. 그 네 자리가 너무 간단하다 이래버리면은 은행이 보안이 털린 거냐? 이 돈 여기에 돈 맡기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냐? 그렇죠. 약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안 간제 시스템을 꺼달라. 그리고 보안 간제 시스템을 뚫었다라는 이 전제하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선관위 시스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터뷰 발췌를 했는데요. 보안자문위원장이 계속 24시간 365일 보안 간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털린 사례는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계엄을 해가지고. 예, 그거 외에는 보안 취약점이 없다. 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투표하는 곳 영상인데요. 개표하는 거죠. 예. 이게 저는 저런 것도 봐야 되는 게 앞에 보면은 방금 전에 개표하는 사진에서 쟤는 세로로 접혔잖아요, 지금. 네, 여기 있습니다. 저런 거야말로 이제 선거 사무원이 자기가 이제 개표하면서 그쵸. 그렇게 했던 거겠죠. 사실 저런 걸 의심해요. 오히려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기해봤자 선거 사무원이 그냥 편의를 위해 가지고 편을 한 걸 테고. 왼쪽 위에 보면 수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이상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 개표 시간이 조금 늘어났죠. 그 이제 투표자 수가 저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요 정도 변동분이 일어났던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이 늘어났냐, 개표 시간이. 실제로 투표자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아까 일장기 투표지 아까 했죠? 아까 했던 거. 그러니까 선관위가 팩트 체크랍시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절대 우리가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면은 음모론 제기하는 분들이 우선 이걸 띄워놓고 이걸 반박해야 되거든요. 안 띄워주지 이거는 선관위에서 만든 반박 자료는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이거로 밥 벌어먹는 분들은 이거를 절대 안 보여줘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명한다는 거를. 예. 요것도 이제 그거죠. 배추잎 투표지, 하살표 투표지 이런 겁니다. 하살표 투표지인데 요건 아까 이 잉크젯 프린터의 특징이고요. 저것도 있는데요. 저 사전 투표에 롤 용지라서 말리는 마지막 그 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가서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배추잎 투표지 만들어보고 싶은 분 있으시면요, 집에다가 잉크젯으로 사진 앨범에서 쭉 당겨보세요. 나오는 종이를. 그럼 저렇게 막 이렇게 번져서 나옵니다. 이게. 네. 항상 이런 주장을 항상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작을 하려면 왜 도장을 누락해서 조작하느냐. 제 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 관리관 도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무슨 비밀 도장을 무슨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보면은 연수구 도장 보면요, 송도 일동 관리인 도장 이렇게 돼 있어요. 문산읍 도장 이게 무슨 흘림체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고딕체로 돼 있거든요, 도장이. 네네. 이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럼 사전에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놓지 왜 엉터리 저런 누락된 거를 대량 만들어서 사전 투표를 조작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락돼 있다 하더라도 누락돼 있는데 청인이 날인돼 있고 투표록에 도장 등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누락되는 게 무효표되면 왜 위험하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도회 지역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 아까 면 단위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투표소에 한 200명 투표하고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솔직히 투표 관리관이요, 동네 주민 성향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야, 저기 김 씨는 평생 보수 쪽만 찍었던 사람이야. 저기 박 씨는 민주당 후보 좋아하던데? 그러면은 그래, 김 씨네 가족이 오면은 도장 안 찍어줘야지. 그럼 나중에 김 씨네 가족표는 무효표가 되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무효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예요. 이게 제일 많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관외 사전투표지 중에를 다 모아놓은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 관리관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네. 그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전투표 용지인데 사전투표장의 관외는 오히려 접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봉투에 그냥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투표니까 짧잖아요. 봉투보다 훨씬 작은 그런 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접고 넣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그렇죠. 길이가 짧은 지역구 선거 투표지에서 접지 않고 해석용 보트는 관내 사전 투표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표 보관까지 많은, 그리고 사전 투표는 며칠 보관하기 때문에 이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대놓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다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빳빳하냐, 형상기억종이다, 이거 해명해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른 데에서 영상에 설명할 때 형상기억종이가 아니라 접지성이 좋은 종이를 이제 무림재지랑 한솔재지에 이제 납품을 받아서 그 입찰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거기서 원상 회복 기능 그게 접지성이잖아. 그게 특수 재질. 잘 접히고 잘 펴지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형상 기억 종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시켜버리니까 그걸 가져와라 하는 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이렇게 논리가 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화질이 흐려서 저도 이거 봤는데 이거는 길어가지고 계속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아 그런가요? 네, 긴 거는 계속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가요? 계속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고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제가 봤으면요, 예를 들어 진짜 빳빳한 투표용지들만 고무줄을 묶어놓으면 아무리 고무줄을 묶었다 하더라도요,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가 보면 약간 사탕 모양으로 가운데 부풀어 있잖아요. 네. 저 중간중간 어딘가에 접힌 애들이 약간 용수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좀 그렇다 봐야 되고, 오히려 빳빳한 투표용지면은 아주 이렇게 그렇죠. 두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지. 부풀어 나지 않아야겠죠, 저희가. 네, 그렇죠. 어딘가 중간에 접힌 애들이 조금씩 용수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례투표 용지는 길어서 더 안 접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함에 넣을 때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두루룩 말아서 넣는 게 그렇죠, 많고, 그렇죠. 이거를 이 긴 거를 요렇게까지 안 접습니다. 더 네, 이렇게 안 접는 경향이 크겠죠. 그리고 주장하시는 게 비례투표 용지에 대한 주장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떨어졌다지 뭐 그렇게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또 의혹 제기하는 후보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비례 투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은 난 지역구 투표만 하고 비례는 안 할래. 이런 사람의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양쪽 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비례와 그 지역구 표를 동수로 조작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거의. 예, 한다면은. 그러니까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 사용. 요게 이제 계속 형상 기억 종이라고 하는 거죠. 투표지 분류 시 인주 번지가 종이 걸림으로 인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지 업체에서 좋은 이렇게 접지성이 강한 걸 제출했는데 납품했는데 요걸 이제 형상 기억 종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제 영상 제작으로 이제 해명하는 영상 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원래 줄글로 길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접지성이니 뭐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영상 만들 때 쓰는 용어지. 원래 입찰하는 데 보면은 다 그렇게 접지성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 말꼬리 잡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에요. 노인분이신데 저렇게 넣습니다, 저렇게. 그렇죠. 다 접지 않고 둥글게 말아서 넣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표 과정에서 모아지고 마치 신권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넣겠습니다. 예. 이게 스르륵 돌아가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다 펴지는 거거든요. 이쪽을 펴졌다 저쪽 펴졌다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한 번 펴지고 수검표 할 때, 그리고 또 분류기 할 때 또 펴집니다. 두 번 펴집니다. 6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님 하시던데, 추미애 있는 그 하남시인가요? 거기서 발견된 건데 결국에는 유권자 수보다 투표가 많았다. 근데 그거는요, 관내 사전 투표 특성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라는 것도 제가 아까 동탄 4, 6, 7, 8, 9동이 제 선거구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동탄 4동, 동탄 6동은 동탄역에 가까워요. 7, 8, 9는 주거지 가깝고요. 그래서 4, 6동이 유동 인구가 훨씬 많아요. 7, 8, 9동보다. 그러니까 동탄 사람이라면은 9동에 살아도 웬만하면 4, 6동에서 밥 먹고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투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비율이 높으면은 동탄 4동과 동탄 6동 인구보다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이제 음모론을 하는 건데, 추미애 후보 선거구에서도 그런 투표소 맛집 같은 곳이 있겠죠. 교통이 특별히 좋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아니면 번화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 동 유권자보다 많이 투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관내 투표가 많이 그렇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새벽 시간에 했던 건 또 이거 아까 말씀했어요. 회성용 봉투가 은평구 선관위에서 회성용 봉투를 통해서 19,000동이, 그러니까 관내 투표도 이만큼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빳빳한 거 있죠. 이만큼 2만 통이나 있어요. 한 은평구 선관위에서만 2만 통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봉투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다 이제 이 정당 추천위원이 이제 요거를 다 입회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이분들이 다 문제 삼았겠죠. 그렇죠. 한국산 개표기 이거는 키르기스탄 부정선거 보도한 사람한테 가니 한국산 개표기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안에 다른 내부적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차를 가져가가지고 위에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반군이 쓰면은 현대차 문제냐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선거장비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선거가 이 한국산 투표기 문제는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미리 이 참관위원들이 포섭한다거나 그런 과정들에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막 나라를 다 나열하면서 여기 한국산 개표기가 수출됐으니 그게 이제 다 우리도 부정선거다 이 주장이. 제시되는 나라들이 애초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보기엔 약간 어려운 나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뭐 콩고 이런.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약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민주주의 있는 나라에서 있는 일이지. 이거 시스템 개표기 하나로 어떻게 뭐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전투표함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참관인이 하고 24시간 모니터하고 CCTV를 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차라리 CCTV를 이제 유튜브 상에 다 공개를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녹화만 하고 열람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게 해도 되죠. 그거는.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열람할 사람이 누가 있까 싶겠지만은 또 애국하시는 분들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개표 결과도 실시간으로 방송사를 통해서 현장 개표소를 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표 사항표 이런 것들을 참관인 통해 제공하고 있고 방송으로도 다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관위 전 내부 직원의 양심 선언 뭐 이렇게 해서 폭로라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정확한 주장 쟁점은 없어요.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인데 조금 명확한 어떤 주장을 한다기보다는 뭐 김무성이 이해창 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 김무성이 어부바하면 떨어진다. 뭐 김을동이 어부바하면 떨어진다. 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러면 김무성이 어부바 해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건가? 그것도 제가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앞뒤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사실 그러니까 조작을 해서 누가 수혜를 본다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은 지금 현 여당 측 인사인데 이 여당 측 인사가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김무성이 어부바하는 사람의 신호로 중국이 개입해서 떨어뜨렸다 뭐 이런 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가 저도 업었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투표 분류기에서 민주당 표만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후배별로 분류를 하죠, 마지막에. 후배별로 분류하는 걸 분류 심사기에서 돌리면 이런 장면이 노출될 수 있다. 저기 보면 여기 집계 결과 왼쪽에 여기가 이제 다 여기가 계속 이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계속 그 개표할 때 참가인들이 찍어가지고 선거 증거를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튀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찍는 건 또 불법이라는 그 논의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정당 참관위원이 이걸 다 보면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면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겠죠. 그리고 가끔 투표소별로 성향이 조금 겹쳐서 예를 들면 저는 신림동에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또 그 진보적인 분들 성향이 많았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지막 분류기 통해서 한쪽 그 의원 한 거를 넣다 보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런 장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마무리예요. 요거 마무리 끝났어요. 넘어가시고.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아이고.